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특징, 자극과 반응 들어갈게요. 뭐 다 알다시피 생명체한테 뭘 주게 되면, 자극을 주게 되면 당연히 뭐가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나요. 대체 그 다음에 이 자극과 반응이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을 포함하는 말이냐면 항상성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 항상성도 일종의 자극과 반응의 사례인데, 문제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자극과 반응 중에서 무슨 성을 구분해낼 수 있는지, 항상성을 구분해낼 수 있는지 이것까지 물어보거든. 됐지? 이렇게. 자, 일단 첫 번째 동물 갖고 먼저 설명을 할게요. 동물. 우리 동물의 사례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있죠? 그치? 동물이 이렇게 있어요. 동물은 단세포야, 다세포야? 다세포지. 그치? 그럼 동물한테 외부에서 뭘 줘요? 자극을 줘요. 이때 자극은 주로 체외에서 들어오는 환경의 변화라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자극에 대해서 이 동물은 적절한 뭘 하게 되거든? 반응을 하게 되거든. 그럼 자극을 주자마자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동물 안에서는, 체내에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이 단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지? 일단 자극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동물의 세포들 중에서는 이 자극을 하나의 정보로 수용할 수 있는 기능화된 세포들이 있어요. 특정 자극을 하나의 정보로 수용할 수 있는 기능화된 세포가 있는데, 그 기능화된 세포를 무슨 세포라 표현하냐면 무슨 세포? 감각세포라 그래요. 감각세포. 됐지? 그러면 감각세포를 포함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야? 감각세포를 포함하는 기관을 무슨 기관이라 하냐면 감각기관이라 그래요. 너희들 하고 있는 감각기관 뭐 있어요? 눈, 귀, 코, 혀, 피부가 있죠? 지난번에 설명했죠? 관찰할 때 관찰 개념 설명할 때 이런 내용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눈이라는 감각기에는 무슨 세포가 있어요? 감각세포가 있거든. 그럼 눈이 갖고 있는 감각세포를 뭐라고 하는지 아니? 시세포라 그래. 시세포. 안 여도 돼. 귀가 갖고 있는 감각세포는 청세포라 그래요. 예를 들면 코가 갖고 있는 감각세포는 후세포라 그러거든. 그러면 이놈들은 공통적으로 무슨 세포인데? 감각세포예요. 그럼 공통의 기능은 뭘 수용하는 거야? 자극을 수용하는 건데, 왜 감각세포마다 이름을 다르게 했냐 이것이. 기능이 다르지. 어떤 기능이? 자극을 수용하는 기능은 똑같은데 수용하는 자극의 종류가 달라요. 됐지? 예를 들면 시세포는 어떤 자극만 수용하냐면 빛이라는 자극만 수용해. 청세포는 소리라는 자극만 수용하지. 그럼 소리가 곧 뭐의 진동이에요? 공기의 진동이거든. 공기의. 이래서 그럼 청세포한테 아무리 빛을 줘봐, 얘가 빛을 수용해? 얘는 수용 못하거든.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감각세포들은 받아줄 수 있는 자극에 대한 종류가 다 뭐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런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고, 그러면 이제 감각세포는 이 자극에 대한 정보를 지가 수용만 하는 거지, 이 자극에 대한 정보를 지가 직접 분석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걸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세포가 따로 있는데, 그 세포를 무슨 세포라 표현하냐면 신경세포다라고 표현해. 됐지? 그러면 감각세포에서 받아들여진 정보는 무슨 세포까지 정보가 옮겨져야 돼? 신경세포까지 정보가 옮겨져야 돼. 그럼 신경세포가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정보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분석하고 판단을 하고, 판단된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뭘 내리게 되면,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 명령에 따라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됐지? 그럼 이러한 신경세포는 주로 어디 있어요? 분석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담당하는 신경세포 어디 있단 말이야? 지금 뇌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감각세포는 온몸에 있잖아. 온몸에 있는 감각세포가 정보를 다 어디로 모아줘야 돼요? 뇌로 다 모아주거든. 그럼 뇌에서는 그 정보를 빠르게 분석, 판단하고 명령을 하거든. 이게 됐어? 됐지? 그러면 뇌가 명령을 내리려면 뇌가 직접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 뇌가 명령을 해서 반응을 할 무슨 세포들한테? 반응을 할 세포들한테 이 명령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줘야 되겠지? 그럼 반응세포가 직접 뭐 한다는 얘기야? 반응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반응세포가 뭉쳐져 있는 기관은 우리가 무슨 기를 하면 돼요? 반응기관이라 하면 돼요. 그럼 반응기관은 가장 대표적인 애가 너희들 흔히 알고 있는 뭐들이에요? 근육들이에요. 대다수들이. 이게 됐지? 내가 이 학생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깜짝 놀라 피한단 말이야. 이게 됐지? 그 속도가 굉장히 뭐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1000분의 1초 안에 일어나 이게. 됐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이런 과정이 없는 줄 알거든. 근데 이런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얘기, 몸에서. 이해 되냐? 오케이? 됐지? 그러면 이에 대한 사례도 몇 단원 때 집중적으로 다뤄요.
3단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3단원에서 이에 대한 사례들이 나오잖아. 그렇지? 신경세포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주로 뭐에 해당되냐면 자극과 반응의 사례로 다루면 돼요. 이해됐지? 굉장히 빠르지? 됐지? 그 다음 우리 몸에서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정보전달 체계 있지?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정보전달 체계를 우리가 무슨 개라 표현하냐면 신경계라 그래요. 신경계. 됐지? 우리가 앞에서 동물 구성 체제 기억나니? 세포가 모여서 뭐가 돼요? 조직은 뭐여서? 기관이 뭐여서? 기관계가 되잖아. 신경계가 대표적인 기관계 중 하나예요. 이해됐니? 오케이? 됐지? 자, 그다음 또 하나야. 신경세포는 처음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편을 설명을 할 때 신경세포는 정보 전달에 관여하는 세포라서 통신 케이블처럼 굉장히 뭐가 다르니? 길다 그랬지? 내 몸에 신경세포 중에서 몇 미터짜리가 있어요? 1m짜리 해당되는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세포들은 감각세포와 반응세포들까지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명령 전달 속도가 굉장히 뭐예요? 엄청나게 빨라요. 특히 내 몸에서도 신호 자체가 정기적인 신호로 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정보를 받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신호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1000분의 1초 안에 막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지? 자, 그 다음 내 몸에서는 신경세포가 반응세포한테 명령을 내릴 때 신경세포를 통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도 있지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가 하나 더 있어요. 명령 내릴 수 있는 체계가 그 체계가 바로 뭐라 표현하냐면 호르몬이라 표현해. 호르몬. 됐지? 호르몬은 어떤 물질인데 이 물질이 무슨 세포한테 명령을 내리는? 반응세포한테 명령을 내리는 물질이에요. 그럼 이 호르몬은 누구의 명령을 전달하냐면 신경세포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됐냐? 신경세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계통이 두 개야. 신경세포 자체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뭐를 분비시켜가지고?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분비시켜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호르몬 자체를 제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신경세포, 특히 뭘 구성하는?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의 명령을 반응세포한테 전달해주는 또 다른 명령 전달 체계야 이게. 이해됐지? 그지? 그럼 호르몬이라는 물질은 반응세포한테 명령을 내릴 때 주로 뭘 타고 이동을 하냐면 혈액을 타고 가서 명령을 내리거든. 신경세포는 다이렉트 연결돼 있지. 호르몬은 뭘 타고 이동을 해? 혈액을 타고 가서 명령을 해요. 그래서 명령 전달 속도는 신경세포를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 호르몬을 이용하게 되면 명령 전달 속도가 살짝 뭐예요? 느려요. 혈액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이해됐지? 그러면 내 몸에는 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있어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을 호르몬 세포라고 그래. 그럼 호르몬 세포는 아무 때나 호르몬 만들어 뿌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신경세포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적합한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명령이 들어간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호르몬을 또 다른 말로는 명령 전달 물질이라 표현해요. 특히 뇌의 명령을 반응세포한테 전달해주는 물질이다 표현을 한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TV에서 보면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어떻게 돼? 반응세포로부터 반응을 너무 과하게 유도시켜버려요. 그럼 이상한 현상이 나와요, 몸에서. 이해됐지? 그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호르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호르몬하고 똑같은 말. 이 말을 살짝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뭐라 표현하냐면 내분비 물질이라 표현해. 호르몬을 또 다른 말로 내분비 물질이다 표현한다고. 이해됐지? 체내에서 분비가 돼서 체내에서만 돌면서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호르몬은 절대 몸 밖으로 나와? 절대 나오는 물질이 아니에요. 체내에서만 돌고 도는 물질이에요. 됐지? 그러면 이 개념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호르몬 세포는 뭘 만드는 세포니까? 내분비 물질을 만드는 세포지. 그럼 호르몬 세포를 다른 말로 무슨 물질 세포라 하면 돼요? 내분비 물질 세포라 표현하면 되고, 이때 보통 물질을 생략시켜 가지고 내분비 세포다라고 표현해요. 이해됐니? 오케이? 됐지? 그래서 내 몸의 명령 전달 체계가 첫 번째 신경계고 두 번째 뭘 이용하는 거예요? 호르몬을 이용해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호르몬을 이용한 명령 전달 체계를 무슨 계라 표현하냐면 호르몬 계라 표현해. 호르몬 계. 또는 이 개념 쓰면은 무슨 계라 표현하면 돼요? 내분비 물질 계라 표현하면 돼요. 그렇지? 물질 생략시키면 무슨 계? 내분비 계다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이해됐니? 오케이? 됐지? 그래서
신경계를 통한 자극에서부터 반응까지 과정이든 호르몬계를 통한 자극에서부터 반응까지 경로이든 동물 입장에서는 이걸 이용하든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용하는 사례면 다 뭘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자극과 반응의 사례를 취급한다는 얘기인데 보통의 1단원 동물에 의한 자극과 반응 사례는 무슨 계에 의한 사례를 많이 줘요? 신경계에 의한 사례를 많이 줘요. 그래서 자극에서도 반응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현상들을 많이 준다고. 이해됐냐? 예를 들면 이 동물이 거미예요. 거미가 뭘 치니? 거미를 치잖아. 거미줄에 가만히 있다가 누가 거미줄 걸렸어요. 그럼 거미줄이 뭐해? 진동하거든. 그럼 진동이 누구한테 들어와요? 거미 체내로. 그럼 거미 체내가 뭐라고 판단하는 거야? 먹을 게 잡혔네? 뭐 해야 되겠네? 가서 먹어야지 반응한다고. 됐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 동물은 이와 같은 신경계하고 호르몬계를 통해서 적절한 반응을 유도하는데 이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례로 무슨 성을 조절하는 사례가 나오냐면 항상성을 조절하는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성도 일종의 뭐에 대한 사례야? 자극과 반응에 대한 사례인데 이 사례 중에서 무슨 성을 구분해내라고? 항상성 사례네라고 구분하라고. 그럼 무슨 뜻 알아야 돼? 항상성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항상성의 뜻을 지금도 설명 좀 할게요. 항상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체외가 뭐야? 몸 밖에 체외 환경이 급격히 변해도 체내 환경은 일정한 상태로 뭐 하려는?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이 성질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이 사례가 나오면 자극과 반응 중에서 뭐구나? 항상성에 대한 사례구나라고 잡으면 된다고. 이랬지? 그럼 항상성에 대한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가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이 사례가 나오면 무조건 자극과 반응 중에 뭐네? 항상성이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너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체온 조절 과정이 있어요. 내 몸의 체온은 몇 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 36.5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 내 몸의 온도가 36.5도로 고정되어 있냐? 아니지. 이것을 기준으로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외부 환경이 영하 10도야. 외부 환경이 영하 40도야. 외부 환경의 온도가 급격히 변해도 체내 환경의 온도는 여기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외부 환경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내 몸에서는 온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외부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 내 몸에서는 몸의 온도를 뭐 하려고? 낮추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건데 그 반응의 사례 중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면 무슨 성의 사례구나? 항상성의 사례구나라고 골라주면 된다고. 이해되니? 그치?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혈당량 조절 과정에 대한 사례가 나와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3단원 때 배워요. 됐지? 3단원 때. 그럼 혈당량 뜻이 뭐예요? 혈이 뭐예요? 혈액. 당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혈액 속에 무슨 당? 포도당이야. 이 양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너무 많은 환자를 고혈당, 너무 적은 환자를 저혈당이라고 하거든. 왜 혈당량이 높아지고 낮아지면 문제가 되는지는 3단원 때 배울 거고 일단 이 양을 일정 수준으로 뭐 해야 돼? 유지해야 되거든. 이게 대표적인 무슨 성? 항상성에 대한 사례예요. 이해됐지? 그 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 이제 새로운 개념 나오는데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려워하더라고. 혈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3단원 들어가면 혈장과 혈구를 구분할 건데 우리 1단원 수준에서는 혈장이나 혈액이나 그냥 무슨 말로 보면 돼요? 똑같은 말로 보면 돼요. 혈액에 뭘 조절하는 과정이냐면 삼투압을 조절하는 과정이 있어요. 혈액의 삼투압. 됐지? 그럼 삼투압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 삼투압 뜻. 쉽게 표현하면 이 개념이에요. 농도 개념이에요. 혈액에 뭘 조절하는 거? 농도를 조절하는 거. 이 됐지? 그치? 그럼 내 몸에서는 혈액의 농도를 뭘로 조절하냐면 내 몸에서는 혈액의 농도를 뭐를 가지고 물의 양을 갖고 조절해요. 내 몸에서는. 됐지? 농도 구할 다 떼고 하니? 중학 때 배우지 않냐? 용액의 양분해. 이 용액 속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으로 구하지. 용액을 나오면 뭘로 나눠요? 용, 매하고 용, 질로 나누잖아. 그래서 용매는 뭐예요? 액체야 고체야 기체? 액체지. 뭘 녹이는?
용질을 녹이는 액체를 용매. 용질은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뭐? 용질. 됐어? 봐. 생명체는 용매가 무조건 뭐야? 모든 생명체는 용매가 무조건 뭐야? 물이야.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농도를 숫자로 구하라는 수학식 문제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거든. 그냥 크냐 작냐 물어보면 돼요. 봐. 우리가 앞으로 농도를 구할 때는 뭐의 양분에? 물의 양분에 이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뭐의 양으로 해석하면 되냐면 용질의 양으로 해석하면 되거든. 그럼 혈액도 일종의 용액이잖아. 그럼 혈액 속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단 말이야. 이 물 속에 여러 가지 용질들이 있거든. 그럼 혈액 속에 어떤 용질이 있어요? 혈군은 용질이 아니고 세포야. 다른 문제. 용질. 혈액 속에 녹아 있는 거. 맨날 처먹고 있잖아. 영양소들 아니야. 영양소들이 다 혈액 속에 있단 말이야. 그 영양소들이 우리에게는 다 뭐예요? 용질이에요. 그럼 흔히 봐. 지금 삼투압은 즉 농도는 용질 갖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뭐 갖고 조절할 거야? 물 갖고 조절할 거야. 여기까지 할게. 미안. 혈장의 삼투압이 낮대요. 혈장의 삼투압이 낮아. 그럼 혈장의 농도가 뭐 하다는 얘기야? 낮다는 얘기거든. 그 말은 내 몸속에 뭐가 넘쳐난다는 얘기 지금? 물이 넘쳐나잖아. 그럼 혈액 속에 넘쳐나는 물을 계속 갖고 있으면 돼? 안 되지. 뭐 해야 돼? 몸 밖으로 버려야 되거든. 그럼 내 몸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물을 몸 밖으로 빼는 방법은? 오줌을 싸야 돼. 뭘 싸야 돼? 오줌을 통해 버려야 돼. 그러면 혈장의 삼투압이 엄청나게 낮으면 나는 물을 뭘 통해서 많이 내보내? 오줌을 통해 많이 내보내니까 오줌을 통해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뭘 조절하는 거예요? 삼투압을 조절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또 내 몸의 혈장 삼투압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럼 내 몸 농도가 뭐 하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거든. 엄청나게 높으면 내 몸에 물이 뭐 하다는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부족한 물을 채워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뭐 해야 돼? 물을 마셔야 되잖아. 그럼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혈액 속에는 물을 함부로 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 통해 빠져나가는데? 오줌을 통해 빠져나가는데 오줌을 통해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뭐 한다는 얘기야? 줄인다는 얘기지. 이게 됐어? 또는 이렇게 표현돼요. 내가 물을 많이 마셨어요. 그럼 오줌은 어떻게 되겠어? 오줌은 많이 싸야지. 왜? 물을 많이 마시면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거든. 물이 많아지니까. 그럼 그만큼 오줌을 통해서 뭐 해야 돼? 버려야 되거든. 또는 이렇게 물어봐요. 물이 많이 든 과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수박 있어요. 수박을 허벌나게 먹었대요. 그랬더니 오줌을 많이 쌌대요. 뭘 조절하는 거예요? 혈장 삼투압 조절하는. 그런 사례 나오면 뭘로 빼라는 얘기예요? 항상성으로 빼라는 얘기예요. 이해 됐냐? 오케이? 됐지? 또는 미안, 여기까지 할게. 미안. 이런 사례가 있어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오줌을 적게 싼대요. 왜? 바닷물 자체가 농도가 높잖아. 그걸 마시면 체내 농도가 어떻게 되겠니?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물고기 입장에서는 물을 몸 밖으로 많이 빼내는 걸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민물에 사는 물고기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에 비해서 오줌을 많이 싼대요. 무슨 말이야? 물을 많이 마시니까 조농도의 물을 많이 마시니까 그만큼 물을 뭐 해야 돼? 막고 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사례가 다 뭐에 들어간다는 얘기? 항상성의 사례로 들어간다고.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구체적인 내용 하나 들어가주면 이때 이제 호르몬이죠. 호르몬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호르몬도 실제 물질 중에서 유기물 갖고 만들어요. 유기물 갖고 만드는데 그럼 호르몬은 도대체 어떤 유기물 가지고 만들어진 명령을 전달하는 물질이냐? 이 호르몬은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로 만들어요. 단백질로 만들거나 스테로이드로 만들거나. 그럼 단백질은 몇 대 영양소지? 3대 영양소. 스테로이드도 3대 영양소. 그럼 3대 영양소 중에서 스테로이드는 무슨 종류였어? 지질 종류였죠. 그지? 그래서 단백질의 지금 역할을 크게 세 가지 배웠어요. 단백질의 첫 번째 기능이 세포막이나 핵막 구성하지. 그럼 두 번째 기능이 방금 얘기했던 효소 구성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가지고 뭘 더 만들어요? 호르몬을 만들어서 신경세포의 명령을 전달하는 데 쓰기도 해요. 그래서 웬만한 단원에서는 무조건 계속 뭐는 나와? 단백질은 계속 나와. 단백질이 기능별로 종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됐지? 스테로이드도 이와 같은 식으로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쓰이는구나. 참고로 너희들 나이대에 많이 분비되어야 할 호르몬 중 하나가 바로 성호르몬인데 성호르몬이 바로 반응세포로 또 반응을 유도하는 거잖아. 그럼 너희들이 분비하는 성호르몬은 어떤 반응을 유도시켜요? 남자를 남자답게, 여자를
여자답게 만들어주거든. 그런 형질들을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해요. 그래서 성호르몬이 바로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는 거냐면 스테로이드로 구성이 돼요. 스테로이드로.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남성 호르몬의 이름이 뭐예요? 테스토스테론이잖아. 이때 스토가 바로 이것의 어원이에요. 스테로이드로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라는 재료를 내가 많이 흡수를 하면 그만큼 성호르몬을 많이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성호르몬이 너무 과다 분비되면 반응이 너무 심하게 나오는 거지. 그런 거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적절하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알았죠? 됐어? 이제 좀 보고. 이거는 이제 동물이고, 자, 그 다음에 식물 한번 들어갈게요. 자, 식물이라는 역시 다세포가 있어요. 다세포. 그럼 식물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뭐가 주어지면, 자극이 주어지면 이 자극에 대한 적절한 뭘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되겠지. 됐지? 그러면 식물도 나름대로 단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식물은 동물하고 다르게 동물은 신경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지만 식물은 신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은 무슨 계가 있냐면 식물은 호르몬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 뇌분비계는 있어요. 뇌분비계. 그럼 뇌분비계라는 얘기는 어떤 뇌분비 세포가 어떤 자극에 따라서 그 자극에 반응하기 위한 호르몬인 뇌분비 물질을 분비시켜 가지고 반응을 유도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럼 동물하고 다르게 식물들은 자극에서부터 반응까지 걸리는 평균 속도가 동물에 비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느리냐면 신경계는 굉장히 수초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 그럼 이거는 며칠이 걸려요. 이해됐지? 그래서 식물의 자극과 반응에 대한 사례가 있거든. 이 사례에 대한 대표적인 애는 꼭 외워둬야 돼요. 외워둬야 돼. 가장 대표적인 애로 굴광성이 있어요. 굴광성. 됐죠? 이제 굴자가 너희들 바다에서 나는 굴이 아니라 휘어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 휘어진다는 뜻이에요. 광이 뭐? 빛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식물이 휘어 자라는 성질이거든. 그래서 내가 화분에다가 식물을 이렇게 심어놓고, 됐지? 이거를 내가 어디다가 둘 거냐면 창가에다가 이놈을 둘 거예요. 됐지? 그럼 창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거든.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 며칠이 지나면 식물의 줄기가 뭘 향해서? 빛을 향해서 굽어자는 현상이거든. 이게 굴광성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빛에 대해서 뭐한 과정이에요? 반응한 사례예요. 그러면 창가에 놓자면 내가 확 휘진 않잖아. 며칠 걸리지. 그지? 대표적인 굴광성이 식물의 자극과 반응 사례이고,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현상 중에 하나가 굴중성이 있어요. 굴중성. 역시 굴은 뭐? 휘는 거. 중력은 중은 중력이 의미예요. 중력. 누구의 중력이냐면 지구의 중력이에요. 됐지? 물리 시간에 배웠겠지만 모든 질량을 가진 물질들은 다 뭘 가져요? 중력을 갖지. 됐지? 어쨌든 지구의 중력이 있고 우리도 중력이 있는데 질량이 작을수록 중력이 작거든. 그지? 지구는 워낙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지? 그런 흐름이 그건 물리 시간에 배울 거고. 그럼 어찌됐든 식물을 뽑아요. 식물을 뽑아가지고 지표면인데 지표면 위에다가 이 식물을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됐지? 그럼 얘가 뭐예요? 뿌리잖아. 여기는 줄기지? 됐지? 그럼 시간이 흐르잖아. 며칠이 지나면 뿌리가 지표를 향해서 자라요. 휘어 자라고, 줄기는 지표의 반대 방향으로 휘어 자라요. 됐지?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현재 지구는 항상 중력 방향이 아랫 방향이거든. 그럼 뿌리는 뭘 향해서? 중력을 향해서. 줄기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자라는 현상에서 줄기하고 뿌리가 중력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현상이에요. 굴중성의 대표적인. 됐지? 이것도 수율이 좀 걸리는 과정이고, 그럼 모든 식물들은 이와 같이 자극에서부터 반응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기냐 이거지. 그렇지? 굉장히 짧게 일어나는 현상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식충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는데, 식충식물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뭐 끈끈이 주걱이나 그 다음 대표적인 예로 파리지옥이 있죠. 그 파리지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잎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그지? 여기다가 파리가 들어가든 거미가 들어가든 모기가 들어가든 내가 분필을 넣든 잎을 자극하면 얘가 순식간에 뭐예요? 싹 잡히지. 이게 대표적인 자극과 반응 사례예요. 이해되니? 되지? 그다음 또 하나가 식물 중에서 미모사라는 식물이 있어요. 미모사 잎이 굉장히 빠르게 접히는 현상이 있는데, 미모사 잎을 보면 이렇게 짧은 잎들이 가느다랗게 여러 개 나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얘가 뭐예요? 확 접히지. 굉장히 빠르게. 대표적인 식물에서 일어나는 자극과 반응들의 사례.
됐지? 식물들은 동물에 비해서 신경계나 뇌 분비계가 그렇게 많이 발달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물에서 일어나는 항상성의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성의 사례가 나오게 되면 주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동물에 대한 사례를 많이 주는 거고. 오케이? 이해했지?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 가정을 할게요. 체온 조절에 대한 사례가 나왔어요. 체온 조절에 대한 사례가 나왔어요. 그럼 이 사례와 가장 유사한 생명현상의 특징을 골라보시오 그랬어요. 첫 번째 1번 항상성, 2번 자극과 반응, 3번 발생과 생장, 4번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5번 물질 대사가 나왔어요. 몇 번이요? 몇 번? 1번이지? 됐어? 그럼 만약에 1번 보기가 안 나왔어요. 그럼 다 몇 번 될까? 2번이 돼요. 가장 가까운 생명현상 사례니까. 항상성도 일종의 자극과 반응의 사례인데 그 현상 중에서 항상성이 있으면 항상성 고르는 거고 항상성이 있으면 자극과 반응으로 답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냐?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출문제를 3번 이상 꼭 풀어봐야 돼요. 사례별로 이게 어떤 형상과 매치가 되는지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 알았지? 그럼 세 번째 자극과 반응, 항상성 내용이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 들어갈게요.